일본이 60년 동안 지켜온 원칙이 있었습니다.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지금 풀리고 있어요. 살상무기 완성품, 그러니까 전투기 미사일, 전차까지 수출하겠다는 거예요. 7월이면 규제가 완전히 풀립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무기 장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다카이치 총리가 선정한 17개 전략 산업이 전부 군사와 민간 경영이죠. 방산이 반도체까지 연결되는 설계도, 그리고 그게 한국 산업과 어디서 겹치는지까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일본에는 1967년부터 지켜온 원칙이 있었어요. 무기 수출 금지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토 총리가 만든 건데요. 쉽게 말하면 공산권이나 분쟁 지역에는 절대 무기를 안 판다는 거였어요. 이게 60년 넘게 유지된 일본 외교의 근간이었죠.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가 다시는 무기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약속인데요. 60년 동안 채식했던 사람이 갑자기 고기를 먹겠다고 선언한 격이에요. 이게 2014년에 아베 총리가 한번 손을 봤습니다. 비살상 장비 정도는 수출할 수 있게 문을 살짝 열었는데요. 경계 감시 장비라든지 군안 장비 같은 것만 허용한 거예요. 살상 무기 완성품은 여전히 절대 금지였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전투기도 팔고 미사일도 팔고 전차까지 팔겠다는 거예요. 살상무기 완성품 수출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건데요. 대상은 일본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17개 나라입니다. 5개 유형 제한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군안 수송, 경계 감시, 기뢰 제거 장비만 팔 수 있었어요. 이 제한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거죠. 7월이면 규제가 완전히 풀리는데요. 60년짜리 원칙이 사실상 폐기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지금이죠? 배경을 보면 소름이 끼쳐요. 올해 2월 28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는데요.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적국 선박의 통과를 금지시켰어요.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죠. 일본 입장에서 이게 왜 치명적이냐면 원유 수입의 95%가 중동에서 오기 때문인데요. UAE에서 약 40%, 사우디에서 약 40%, 이렇게 거의 전부가 중동이에요.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일본은 바로 에너지 위기에 빠지는 건데요. 비축유 254일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일본 종합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GDP가 3%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카이치 총리한테는 이 위기가 엄청난 명분이 된 거죠. 원전 말고 다른 방법 있어? 호르무즈 막혀봐. 바로 끝장나는데. 이 논리가 먹히기 시작했는데요. 후쿠시마 이후 강했던 탈원전 여론이 중동 사태를 계기로 급격히 뒤집어졌어요. 에너지 위기가 현실이 되니까 무기 수출도 원전 재가동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다카이치는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인데요. 정치적 기반이 역대급으로 탄탄합니다. 자민당이 단독으로 316석을 차지했어요. 전후 단일 정당 역대 최다 의석이죠. 1986년 나카소네 정권의 304석을 뛰어넘었는데요. 개헌 발의선인 310석도 넘겼습니다. 내각 지지율은 72%까지 올라갔어요. 3월 19일 다카이치 트럼프 정상회담의 긍정평가가 반영된 수치인데요. 60년 동안 아무도 못 건드렸던 무기 수출 금지를 풀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무기 장사가 아니에요. 다카이치가 진짜 노리는 건 따로 있죠. 무기 수출 해금은 사실 빈산의 일각인데요. 진짜 설계도는 훨씬 더 큽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경제정책을 사나에노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아베노믹스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베노믹스는 쉽게 말하면 일본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찍어내서 경기를 살리자는 거였어요. 통화정책이 핵심이었죠. 실제로 아베 전 총리 시절에는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이코가 주역이었는데요. 정부가 직접 산업을 키우기보다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이 알아서 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나에노믹스는 방향 자체가 달라요. 정부가 직접 돈을 쓰고 산업을 골라서 밀어주겠다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 맡기는 시대는 끝났다. 정부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냐면 일본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에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시작했죠.
빚 없이 경영하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건데요. 가게도 저축, 기업도 저축, 아무도 돈을 안 쓰는 과잉 저축 구조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신 빌려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AI나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죠. 기업 혼자서는 수십조 엔짜리 투자 결정을 못 내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직접 판을 짜겠다는 거죠. 다카이치가 17개 전략 산업을 선정했는데요. AI, 반도체, 조선 양자, 바이오, 방위, 핵융합까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이 17개 산업이 전부 군사와 민간에서 둘 다 쓰는 기술이에요. 듀얼 유스, 쉽게 말하면 군민 겸용이죠. 반도체가 스마트폰에도 들어가지만 미사일 유도장치에도 들어가는 것처럼 전부 연결되는 구조인데요. 방산을 키우면 민간 기술이 올라가고 민간 기술이 올라가면 다시 방산이 강해지는 선순환을 설계한 거예요. 다카이치가 이걸 관통하는 키워드로 두 가지를 내세웠어요. 자율성, 그리고 불가결성이죠. 자율성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힘인데요. 핵심 기술이나 자원을 스스로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불가결성은 반대예요. 다른 나라가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힘이죠. 쉽게 말하면 자율성이 수비라면 불가결성은 공격인데요. 축구로 치면 공격수만 보강하는 게 아니라 유스 시스템부터 부장까지 통째로 리빌딩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나 쏟아붓고 있죠?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122조 3천억 엔이에요.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AI와 반도체 분야에만 1조 2,300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4배예요. 반도체 국내 매출은 지금 8조 엔 수준이죠. 이걸 2040년까지 40조 엔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금의 5배입니다. 방산 쪽도 어마어마해요. 올해 방위 예산만 9조 400억 엔이죠. 전년 대비 9.4% 증가한 수치인데요. GDP 대비 2% 목표를 2년이나 앞당겨서 달성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위 매출을 1조 엔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어요. 초고속 활공탄이라는 신형 미사일을 올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죠.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지캡도 공동 개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쪽으로 가면 14년 만에 가시와자키 카리와 원전을 재가동했습니다. 이게 세계 최대 규모 원전이에요. 여기에 미국과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4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죠. 이건 다카이치가 트럼프를 도널드라고 퍼스트네임으로 부르는 사이에서 나온 외교적 성과인데요. 대미 투자를 총 730억 달러나 약속했어요. 그런데 재정을 이렇게 확 풀면 빚이 걱정되잖아요. 일본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00%가 넘는데요. 사나에노믹스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일본에만 있는 60년 상환 룰이라는 게 있어요. 매년 국채 원금의 60분의 1을 갚는 관행이죠. 이걸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일본뿐인데요. 다른 나라는 이자만 내고 만기되면 새로 빌려서 갚습니다. 이 룰을 없애면 연간 18조 엔이 자유재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어입이라는 유명한 그래프가 있죠. 정부 지출과 세수의 격차가 악어가 입을 벌린 것처럼 점점 커진다는 건데요. 사나에노믹스 측은 이것도 국채 항목을 한쪽에만 넣고 비교한 비대칭의 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양쪽에서 국채 항목을 빼면 격차는 10조 엔 수준에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빚이 많아 보이지만 계산법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는 논리죠. 실제로 명목 GDP 성장률이 3.9%인데 10년 국채 금리는 2.3% 수준이거든요. 성장률이 금리를 이기고 있으니 재정은 지속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일본이 대단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이 17개 산업 목록을 한국 주력 산업이랑 놓고 비교하면 거의 겹칩니다. 먼저 방산부터 보겠습니다. 한국 방산 4사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사상 최고인 6조 6,500억 원을 찍었는데요. 폴란드에 K2 전차 수출하고 사우디까지 뚫으면서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앞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같은 시장에 뛰어드는 거죠. 7월이면 살상무기 완성품 수출 규제가 완전히 풀립니다.
17개 방위장비 이전 협정 체결국을 대상으로 전차도, 미사일도, 전투기도 팔겠다는 거죠. 겹치는 품목을 하나씩 보면 전차는 K2대 10식 전차입니다. K2는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 검증까지 마친 상태인데요. 자주포는 K9대 19식 자주포입니다. K9은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1위예요. 전투기는 KF-21 보라매대 영국, 이탈리아랑 같이 만드는 G캡이죠. G캡은 세개국 합작이라 기술력은 더 높을 수 있지만 개발비가 천문학적인데요. 잠수함이랑 호위함까지 전부 겹칩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면 K방산이 가격 경쟁력에, 납기에, 실전 검증까지 앞서 있어요. 하지만 뒤에서 일본이 전혀 다른 종류의 엔진을 장착하고 추격을 시작했죠. 일본은 국가 예산으로 방산 기업을 직접 밀어주는 시스템을 가동했는데요. 가와사키 중공업 주가가 올해 2월에만 17% 급등해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방산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보면 일본은 2040년까지 국내 매출 40조 엔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지금 8조 엔에서 5배를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AI와 반도체 예산만 1조 2,300억 엔을 투입했는데 이게 전년 대비 4배예요. 한국도 삼성과 SK가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정부 보조금 규모에서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이 APR 1400으로 원전 수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이랑 손잡고 SMR 연합을 만들었는데요. 쉽게 말하면 작은 원전입니다. 지이버노바와 히타치가 미국 테네시주와 엘라베마주에 짓는 이 프로젝트가 400억 달러 규모예요. 총 3기가와트 용량인데 이건 원전 3기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이 UAE에 수출한 APR 1400과 직접 경쟁하는 시장이에요. 여기에 트럼프 팩터까지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도널드라고 부르는 퍼스트네임 외교를 하면서 대미 투자를 총 730억 달러나 약속했어요. 미국이 첨단 무기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일본을 납점하면 한국 방산의 중장기, 구조적 타격도 우려됩니다. 조선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일본이 해상자위대 확대와 함께 조선업 재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일본이 군함건조 경험을 바탕으로 상선 시장까지 노리는 구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이 확실히 앞서 있어요. K방산은 가성비가 좋고 납기를 잘 지키고 실전 검증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일본은 아직 생산 능력도 부족하고 국제시장 경험도 없습니다. 실제로 방산 프로젝트 지연과 비용 초과 사례도 여러 건 나왔고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제약도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하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구조적 위협이에요. 국가가 17개 산업을 통째로 밀어주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개별 기업의 경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대 국가 시스템의 대결이 시작된 거예요. 여기까지 들으면 답답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뭘 해야 하는 건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계할 것 3가지와 배울 점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경계할 것 첫 번째는 방산판도 변화인데요. 일본이 완성품 수출을 허용하면 중장기적으로 K방산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국이 일본을 최우선 방산 파트너로 올리면 한국은 밀려날 수 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이 방위 매출을 1조 엔까지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게 빈말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반도체 보조금 격차입니다. 일본이 AI와 반도체에만 1조 2,300억 엔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한국도 K칩스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직접 재정 투입 규모에서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는 산업정책, 국가의 부활인데요. 시장에 맡기는 시대가 끝나고 국가가 직접 산업을 이끄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한국식 산업정책을 역수입하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그 모델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1960에서 70년대 한국이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경제를 일으켰던 그 방식을 지금 일본이 첨단 산업에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배울 점도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안보인데요. 일본은 원유 수입 중동 의존도가 95%라는 숫자 앞에서 감정이 아니라 안보 관점으로 원전 재가동을 결정했습니다. 한국도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인데요. 에너지 정책을 이념이 아니라 안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하죠. 두 번째는 재정 패러다임입니다. 단순히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빚으로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관점인데요. 일본의 60년 상환룰 폐지 논쟁은 한국 재정정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일본 30년 만기 국채금리가 3.91%까지 급등한 것도 사실이니까 무작정 빚을 늘리자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방산과 민생의 시너지예요. 일본의 17개 전략산업이 전부 군민 겸용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방 투자가 민간 제조업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이 구조는 한국도 참고해야 하죠. 한국은 이미 K2 전차나 K9 자주포를 통해 이런 시너지의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이걸 반도체나 원전 같은 첨단 분야로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일본을 무시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관찰하면서 배울 건 배워야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해드리죠. 일본이 무기를 팔기 시작한 건 무기 장사가 아니라 반도체와 조선과 원전까지 연결된 제조업 전체를 부활시키는 설계도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그 설계도 위의 산업 17개가 한국의 주력 산업과 겹치는데요. 60년 금지를 풀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반도체에 수조엔을 쏟아붓는 이 흐름을 단순히 일본 이야기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방산에서 반도체에서 원전에서 조선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정면으로 겹치는데요. 냉정한 관찰과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경제 전략이 궁금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일본 방산 해금에 대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이 한일 산업 경쟁의 분수령이 될 거라고 하네요.